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리나입니다. 지금 교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혹시 저희가 이거 기초교육은 사실은 발달장애인을 직접 지원하시는 분 이외에 이렇게 공공 분야에서 그냥 대민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그룹을 저희가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발달장애인과 직접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진 않는다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빠르게 여기에 답변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대부분이 그래도 발달장애인 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네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요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뭐 생소하시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활동을 하실 때 많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좀 쉬울 것 같고요. 코로나와 저희가 함께 산 지가 이제 한 7개월 됐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졌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짧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종식되고 뭐 이러면 우리들은 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일터로 이미 저희는 이제 많은 부분이 복귀가 되긴 했지만요.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 장애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놓이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각을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룹의 어떤 한 영역에서의 이런 격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채고 그 간극을 사실은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것이 이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읽기 쉬운 자료 개발도 사실은 정보 접근의 측면에서 그렇게 비장애인들이 정보 습득을 하는 것과 벌어지는 격차, 이제 이런 걸 이제 인식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읽기 쉬운 정보, 권리 실현의 디딤돌이라고 해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알다 센터가 처음 개소를 할 때에 이제 내건 사실 그 모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격언. 아마 뭐 신세대 분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으나 뭐 저희 세대나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사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녀들을 열심히 막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정보화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저희 일상을 채우는 굉장히 이제 소소한 정보까지 저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뭐 좀 돈이 뭐 덜 드는 형식으로 또는 뭐 나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발달장애인도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잘 이제 활용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본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읽기 쉬운 자료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알다 센터는 이제 여러 그룹들 중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읽기 쉬운 자료라는 거는 이제 읽기라는 그 말이 나타내 주듯이 뭔가 활자화된 거죠. 그런 인쇄물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권리 보장은 국내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흔히 우리가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여기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를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발달장애인과 같이 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가령 아직도 뭐랄까요, 뭐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발달장애인 그룹을 혹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이제 모르니까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막 그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발달장애인의 특성, 지적장애인의 막 특성,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 이렇게 해서 장애 유형별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막 출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정 정도의 공통 부분에서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뭐 추상적 단어들 이런 것들을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또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퉁쳐서 그래? 그럼 자폐성 장애인들의 이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만 딱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또 부딪히는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해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뭐 IQ로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 그 문자적인 이해가 만약에 특정 단계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해의 폭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해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성인 발달장애인과 아직 유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용하는 그 어휘가 다르고 그러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 소통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물론 이런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무시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뭐 똑같은 IQ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뭐 시설에서 사신 분들이 사회적 삶에 뭐 적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뭔가 보호자 한 분과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하셨던 분들이 또 체험한 그 삶의 영역이 작아서 이해하는 그런 영역들이 제한된다든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룹들과 소통을 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분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커뮤니케이시라고 하는 이 어원, 라틴어의 어원 커뮤니케이트를 가져온 거는 이 접두사 커미라는 것이 그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던져서 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 간의 그 공통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하려면 이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또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나 권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은 저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냐면 거기에 관한 굉장히 많은 연구서들도 있겠지만 자기 권리 옹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피플 퍼스트라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피플 퍼스트가 있고 또 지역별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그 매칭되지 못한 욕구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제 다양한 활동에 좀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장애인의 권리와 이제 비장애인의 이제 권리의 격차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근간이 되는 뭐 장애인 복지법이 됐든 아니면 지금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장애인 권리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편적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권리를 발달장애인도 혹은 장애인도 실현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뭐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의 권리와 똑같은 거라면 그냥 싹 다 똑같이 그냥 평등하게, 무조건 평등하게 똑같이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여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사항이나 원칙이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장애로 인해서 그냥 보편적인 사회나 정보 제공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할 때 reasonable accommodation이 뭐였죠? 정당한 편의 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트윈 트랙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이중 트랙인 거죠. 그래서 한 축에서는 비장애인이 누리는 똑같은 일반적인 상황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이제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한축으로는 그야말로 약간 특수한 장애 특화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왜? 이러한 특화적인 서비스가 없을 때에는 그 일반적인 권리 행사를 어려운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은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 특화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현실,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제 현실들이 있었나를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사실 이제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장애인이 사실 의사소통을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사소통,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사실은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거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의사소통 불가능이 저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7%가 되고 완전한 의사소통 가능이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74%나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분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할 때 소통 가운데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뭐 심하게는 뭐 7%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70%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뭐 저희 이거 담당자 선생님이 저기에서 뭐 눈살을 찌푸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리나 선생님이 교육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흥미가 없으면은 우리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초점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저희가 중증장애인들과 같이 지원 활동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특유의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느한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60 내지 74% 이러한 팩트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나타나는 현실이 뭐가 있나 보면은 선거를 안 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거철마다 사실 다 하죠. 일단 뭐 투표소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투표소가 왜 접근하기 어려운 뭐 2층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지체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선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이제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봤을 때 선거에 관한 이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정보 부족보다 이제 더 크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이 도우미가 없어서.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그 심지어는 그 기표소에 저희가 뭐 그 활동보조인만 동행이 가능하다, 뭐 부모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뭐 예외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도움을 주어서 어디에다 찍어야 하는지 이런 인적 도움이 사실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원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특히 장애인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장애인 전용으로 한 치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처음에 이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사실 이제 처음 시발점 중에 하나가 이거 의료 서비스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권리가 있죠. 근데 생명권은 가장 이제 최고 우선적으로 그 채택되는 건데,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을 때 사실은 우리의 건강권에 대한 위험 요소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건강검진 이외에 사실은 그냥 뭐 출근하다가 갑자기 뭐 여기가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저희는 점심시간에 살짝 다녀오기도 하고 뭐 그 다음날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만큼 병원에 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서비스가 사실 다 정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더 커지면 그 의료보험 예산 이것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런 평소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왜 많이 질병에 노출되시는 그룹들이 어디냐 하고 봤더니 이제 백인이 아닌 소위 다른 나라에서 오셔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룹이라든지,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자꾸 이제 꺼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 누구나 이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접근, 그 문턱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알 수 있게끔 병원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막 쉽게 이렇게 쓰는 양식도 있거든요. 나는 의사소통을 어떤 도구로 한다. 뭐 말은 못한다. 뭐 yes, no는 한다. 또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먼저 이제 적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그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사실 일격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고용의 문제라고 해도 이제 크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자리를 얻게 되면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학령기 이후에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매일매일의 이제 일상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찾아서 그 하루를 메꿔야 되는 거죠. 뭐 복지관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고용이라는 것이 성인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고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또 단계가 이제 직업훈련, 굉장히 다양한 직업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직업훈련 정보도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고, 그렇다면 직업훈련의 기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고용시장까지 이제 진출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문화활동 어려움. 요즘에 최근에 그래도 문화활동에 관해서 많이 이제 목소리를 냈죠.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계, 주거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조차도 해결이 안 됐었으니까 여기에만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요즘은 무슨 말을 해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인의 막 학대 이런 거를 조사했다면 지금은 얼마만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역별로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지는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한 요소가 이제 문화활동인 거죠. 문화활동도 마찬가지로 뭔가 막 굉장한 막 광주 비엔날레 이런 꼭 국제적인 큰 문화활동만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친구랑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물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영화관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일상의 정보도 그 사람의 이제 문화활동의 영역을 이제 넓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인이 오프라인 매체로 여기서 오프라인 매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그 정보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는 사실 정보 습득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끔 된 문제점과 원인을 한번 볼 때 역시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장애인 복지에 관련되는 건 모법은 장애인 복지법이 있죠. 근데 장애인 복지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정보 제공 형태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점자를 제공하고 또는 점자 음성 변환형 코드가 삽입된 자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책 만들 때 그 보이스아이인가 이것도 다 넣고 했잖아요. 그리고 점자 도서나 음성 도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각장애나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보 접근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청각장애에 관해서 이제 수화통역이 들어가고 문자 서비스, 뭐 음성통역, 보청기 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비단 장애인 관련 행사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행사에도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10시에 코로나 그 관련 브리핑을 들을 때에도 수화통역사가 비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개최되는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거는 뭐 장애인 관련 아닌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도 발달 장애인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발달 장애인 법을 저희가 만들 때 2014년에 만들었죠. 그리고 시행은 그 이듬해인 2015년부터 됐는데 이 발달장애인법 10조에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거는 이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 행위를 내가 실천하고자 그 기술들을 이제 배우고자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내법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내법하고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거기에 관해서 이행을 얼마만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제 2차 심의를 원래는 올해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랬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 다음에 질의에 응답해야 할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쟁점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제 물어 놓았습니다. 그 접근 가능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공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차기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했는지. 근데 뭐 할 이야기 있겠죠, 보건복지부. 그래도 뭐 발달장애인 법에 관한 것도 어쨌든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코로나 대응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안전에 관한 것들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지, 뭐 복지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보가 이제 읽기 쉬운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제약점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읽기 쉬운 자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달장애인법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그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늘었죠. 물론 아직도 객관적으로 볼 때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종사자들도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같이 발달장애인과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뭐 넓게 보면 의사소통인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짧게 보면은 이런 그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인적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여가지고 이런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본 교육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읽기 쉬운 자료란 무엇인가? 항상 저희 이런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만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뭐 IQ 70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는 그냥 뭐랄까요? 저기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을 안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왜요? 그분들이 이해하는 고수준에 맞춰서 같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발간하는 정보 중에는 다수의 익명의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기준점을 얼마만큼 삼을 거냐라는 게 사실 이제 어려운 건데, 그냥 그 과학적으로 저희가 인지 능력 뭐 요 정도의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IQ 뭐 7, 80과 뭐 초등학교 3, 4학년의 수준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해 수준은 우리 두뇌, 대뇌에 이해하는 능력 플러스 그 사람의 삶의 이제 경험,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뭔가 클리어, 분명한 정보다. 그 뉴질랜드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에 그 정부가 지정한 공식 기구가 뉴질랜드 피플 퍼스트입니다. 아마도 한국 피플 퍼스트도 어느 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때에도 그런 게 딱히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영국의 가이드라인도 제가 알기로 이제 알다에서도 그걸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이제 꼼꼼히 봤는데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단지 뭐 정보를 보다 쉽게 만드는 것,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뭐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뭐냐면, 그렇게 문장을 좀 쉽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장만으로 이해를 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적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이런 사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있고, 아마도 조금 더 이후에 강의를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아마도 이제 심화교육에 오면은 더 자세히 이런 기술적인 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시작을 할 때 항상 저희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저희보다 앞서 한 사람들의 경험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뭐 좋은 점을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 또 나쁜 점들은 조금 지양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이제 낭비를 좀 줄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나라의 사례는 두 개입니다. 영국과 스웨덴인데, 영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뭐 해외 연수를 많이 가시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처음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 나라에서도 90년대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를 하는데 그때 그 공청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분께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 관한 법인데 이러한 내용을 좀 우리들이 이해할 하기 쉽게 정보 변환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러한 이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좀 필요성이 공적으로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2010년도 보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처음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등법, 평등법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옆에서 지금 조금 그 소리가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최대한 크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2016년도에 접근 가능 정보 규칙,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시행령 같은 거 같아요. 이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의무적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건의료,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인데,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의무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읽기 쉬운 자료가 많이 번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단체들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수 가서 이제 방문을 했던 맨캣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별도 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또 캠페인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의무를 하다 보니까 단체 내 사업은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께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스탑한다고 해서 그냥 확 번지는 건 아닌 거라는 걸 아시고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이분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그 교육사업, 지금 알다가 이렇게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서 그분도 혼자 나오셔서 다른 사업체를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킹 이 클리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영국은 이렇게 표준화된, 저희 지금 알다 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 형태를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별로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해주는 보조적 이미지를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룰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 알다 센터에서 연수 갔을 때 만났던 발달장애인 그룹들이 이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틀린 거라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영국의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경우입니다. 근데 영국보다 이제 훨씬 먼저 그 서구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스웨덴의 경우는 1976년에 모두를 위한 문화, 여기에서 이제 읽기 쉬운 요약 삽입을 통해 가지고 문서 접근성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스웨덴에서 처음 나온 읽기 쉬운 자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것이 뭐 복지 쪽이 아니라 사실은 도서관 연맹, 뭐 국제 도서관 연맹 이쪽에서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독서 문화 활동을 하는 데에서 그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해보자라는 데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읽기 쉬운 자료 센터가 저희처럼 거기도 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넓게 펼쳐진 게 소위 우리가 묵가지라고 그러죠. 이거 8페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쉽고 짤막한 이런 대중적인 이제 신문을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 메트로처럼 이제 뭐 지하철에도 이렇게 있고 길 가다 보면 거기에도 있고. 근데 저희가 연수 갔을 때 만났던 스웨덴에 거주하는 어떤 한국인 분이 이제
그걸 딱 보시더니 자기도 이거 많이 읽었는데 이게 사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지는 몰랐다. 왜냐면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거나 혹은 스웨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막 한겨레나 막 뭐 그냥 일반 신문처럼 빽빽한 이런 글들을 읽는 것보다는 요즘 뭐 핫한 이슈는 뭐지? 라고 이제 한눈에 쭉 보이는 이러한 이제 간단하고 쉬운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제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스웨덴에서는 이제 정부가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를 이제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민간이 단체 이미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다른 공적 기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단체를 이제 흡수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는 스웨덴의 문화부 내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도서 출판물을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읽는 것으로 쉬운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듣게 해주는,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요게 이제 8페이지의 온라인 뉴스페이퍼인데 그 온라인 거기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읽기도 나는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디오 기능을 많이 이제 강화시키는 게 있고, 그래서 스웨덴에서 만드는 이 읽기 쉬운 자료 3단계별로 저희가 그 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저희가 봤던 거랑 확 틀리죠. 영국은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짧은 문단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었는데, 스웨덴은 그거를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물론 1단계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이 훨씬 많아요. 글은 이제 좀 작고, 2단계에 가면 이미 보조적 이미지는 빠집니다. 대신 내용이 조금 단순해지고, 3단계에 가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살짝 분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우리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굉장히 읽기 어려워했던 문학작품들, 뭐 죄와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본의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쉬운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학서적도 발달장애인이 같이 읽고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감수성도 이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폭넓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안전한 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그룹을 위해서,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그룹에 맞추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 영국식의 그런 거를 스웨덴의 그 피플포스트 같은 그룹에게 보여줬더니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글을 쓰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유치하게 이걸 따라가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수준에 이제 맞추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읽기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런 그룹을 상대를 할 때에는 특정한 룰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언젠가 수업에서 다른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 읽기 쉬운 자료가 비단 발달장애인만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청각장애인 분들도 이런 책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래요. 이제 이건 알다가 아니라 다른 제작업체.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랬더니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그 본인들의 언어는 사실은 수화잖아요. 읽고 쓸 수는 있지만 본인들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수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웨덴의 읽기 쉬운 자료 개발센터에서는 수화로 된 이제 책도 만들려고 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여쭤봤던 거는, 아무래도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좀 막 확산시키고 하려면 좀 국가적 지원을 저희는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 지원이 좀 있었냐 했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많이 확산됐냐 했더니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하는 활동 범위에서 해당되는 이제 정책을 이걸로 가지고 있는 데라면 당연히 이걸 의무로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것들을 막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하는 거죠. 각 정당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의 공보물을 읽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 필요성만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 정당의 몫인 거예요. 정당이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제작업체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발간을 하고 그럼 장애인 단체는 다시 그 발간된 출판물들을 보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뭐 피드백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가 굉장히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확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읽기 쉬운 자료가 그렇다면 뭐 영국과 스웨덴만 있고 한국에는 뭐 전혀 없었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빠르게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0년대 초반에 발달장애 가족 연구소도 발달장애 가족 연구소가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이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근데 이게 법이고 협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본인들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한 내용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제 다시 풀어내는 이런 첫 작업이 2013년도에 일어났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그러한 작업까지 할 시간과 여력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EU에서 다행스럽게 그 읽기 쉬운 버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컨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로얄티 따로 내지 않고, 왜냐면 공익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랑 이런 걸 다 무료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하셔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제 이거를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쉬운 용어로 나왔고, 또 그 옛날에는 지적장애인 협회였죠. 근데 이게 아마 한국 자폐성 장애인 협회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읽기 쉬운 자료를 여러 종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조 모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는 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뭐 결혼하기 이런 형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하시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첫 출발을 이렇게 많이 띄워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피치마켓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책 읽기 활동을 사실은 증진하기 위해서 한 축에서는 이런 문학 서적들을 쉽게도 만들지만, 또 한 축에서는 이게 이제 책만 딱 만들어낸다고 해서 읽기에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갑자기 막 읽는 걸 즐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독서 모임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동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관련된 뭐 이런 노동법도 쉬운 걸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쉽게 해준 수는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뭐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에서 필히 쓰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또 저희가 가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용어 이런 것들도 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간헐적으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2010년대 후반에 가서는 조금 이렇게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도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알다 센터에서는 공공자료 제작을 좀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제작업체가 모든 걸 다 만들어 주기에는 아직 벅찬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은지 이런 교육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여쭤봤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했더니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의 어려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적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걸 매번 하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 이런 이미지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창고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장에게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알다센터에서는 그 이미지 구축 작업을 한 축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마켓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나 뭐 학습 자료 또는 뭐 일상 정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소통은 아마 몇몇 단체들께서는 이미 그 소소한 소통의 제작을 의뢰해서 이미 결과물들을 같이 이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업체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자꾸 빠뜨리는데 휴먼에이드에서 다시 비장애인 봉사자들과 함께 카드 뉴스 이것도 이제 쉽게 뉴스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이미지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저 책이 저 책이었어? 저거 우리도 받아봤지?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꼭 뭐 정책이나 뭐 우리에게 필요한 뭐 서비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읽기 쉬운 자료는 그 삶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학이나 이런 서적들도 있고,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은 요 사파를 그리신 분이 은혜 작가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발달장애인 분이 직접 그 사파를 그리기도 해서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이고, 여기에 보여지는 일반 정보는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에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만들어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투표합시다 선거에 관한 것도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소소한 소통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필요한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저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에서 이런 1년의 시리즈 처음 막 발생됐을 때부터 자가격리돼서 그거 지원자 없어가지고 또 종사자들이 막 다 방호복 입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겪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빨리 같이 알려가지고 좀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쉽게 알아보는 코로나19라는 책을 사실은 복지부보다 먼저 이제 발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대웅제약인데, 기업인 거죠. 기업도 이런 일을 합니다. 왜? 본인들이 파는 제품의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발달장애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코로나19 안내서 이런 것들, 의료 정보 있고요.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거죠. 홍보물, 양식. 저희가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홍보해서 알게 해야 사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기초교육 2차 시 또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게 바로 휴먼에이드에서 하는 그 뉴스입니다. 근데 그 뉴스를 쉽게 쓰는 거를 하나 더 뛰어넘어서 요즘은 좀 더 시각화하죠, 모든 거를. 그래서 그 주의 집중력도 좀 많이 강화시키고 이해하기도 쉽고 우선 또 흥미도 있죠, 사진.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카드 뉴스 많이 하죠. 이것도 뭐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정보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는 것도 옛날과 좀 다르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내게끔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 영상 뉴스. 사실 이제 외국에서 발달장애인 단체 스스로 활동하는 그 단체 홈페이지를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우선은 글을 써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걸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쉽고 보는 사람들도 쉽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거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방법들도 한번 같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보다센터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도 이제 주요하게는 하나는 일반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이런 버전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메뉴판을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한눈에 먼저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따라가서 이제 찾기 쉽게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이야기, 정보 접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는 게 힘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권리를 이제 실현하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께서는 공헌하기 위해서 이제 읽기 쉬운 자료를 잘 만들어 보고자 본 교육에 참여한 것이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 지난 한 4, 5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정권인 거죠. 그래서 이 투표권이 아니고 투표용지가 너무 복잡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가 누구를 찍을지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투표용지를 봤더니 내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과 정당의 로고나 이런 게 같이 있으면 내가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이제 좀 찾기 쉽지 않겠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 피플 퍼스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만에서는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형태의 정보 제공이 될 때 발달장애인의 정치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단 정치 참여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회 참여의 여러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선구자가 되어서 그 도어를, 문을 하나하나씩 열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국과 해외 상황 말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